도쿄입니다. 세계에서 외국 차가 가장 안 팔리는 도시죠. 저는 25년 동안 자동차 시장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처음 봤을 때 진짜 두 눈을 의심했어요. 수입차 점유율이 고작 5%인 나라. 그 나라에서 한국 소형 전기차가 피아트를 이겼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사람들 입이 다 닫혔어요. 17년 전 조용히 쫓겨났던 브랜드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런던 자택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아침 커피 한 잔을 옆에 두고 매달 확인하는 자료를 열었죠. 일본 자동차 수입 중합 공식 발표 자료였습니다. 습관이었어요. 25년 동안 매달 이 자료를 빠짐없이 확인해 왔죠. 별 기대 없이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멈췄어요. 소형 수입차 부문 1위. 브랜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대였습니다. 한국차였어요. 저는 숫자를 3번 확인했습니다. 3번 다 같았죠. 커피는 이미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리처드 블레이크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나 25년간 자동차 시장을 분석해온 독립 칼럼니스트예요. 수백 개 브랜드의 흥망성쇠를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성공하는 차가 뭔지도 알아요. 실패하는 차가 왜 실패하는지도 압니다. 일본 시장만큼은 제가 자신 있었어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뚫기 어려운 자동차 시장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토요타, 혼다, 닛산. 이 세 브랜드가 일본 시장을 단단히 틀어주고 있습니다. 자국 브랜드 점유율이 무려 95%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차 100대를 팔면 95대는 일본 브랜드라는 겁니다. 나머지 5대 안에 세계 모든 외국 브랜드가 다 들어가야 하죠. 그 5대 중에서도 독일 차가 대부분을 가져갑니다. 벤츠, BMW, 포르크스바겐. 이 친구들이 그나마 일본에서 버티는 외국 브랜드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차가 일본에서 통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요. 일본 소비자들이 낯선 브랜드를 선택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경차 왕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에서는요. 경차가 전체 시장의 30%를 넘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일본에서 차 3대를 팔면 그중 한 대는 반드시 경차라는 뜻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골목이 좁아요. 주차장이 좁습니다. 도쿄 아파트 기계식 주차장 폭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전폭 1850mm 이하. 쉽게 말하면 이 수치를 넘는 차는 주차장에 아예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차가 좋아도 주차가 안 되면 일본에서는 선택지가 아니에요. 그게 일본입니다. 거기에다 세금도 다릅니다. 경차에는 세금 혜택을 엄청나게 줍니다. 일반 승용차를 사면 세금이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일본 소비자들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차를 삽니다. 숫자가 안 맞으면 지갑을 안 열어요. 그게 일본 소비자들의 방식이죠. 그런 나라에서 현대가 1위를 했다고요? 피아트를 제쳤다고요? 일본 여성들이 수십 년 동안 사랑해온 그 귀여운 피아트 500을요? 저는 그날 아침 한동안 화면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같은 숫자가 보였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25년 동안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제 런던던 동료 제임스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죠. 제임스, 일본 수입차 통계 봤어? 방금 봤어. 현대 맞지? 피아트 이겼어. 말이 돼? 저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화한 거잖아. 뭔가가 변했다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뭐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어요. 2001년부터요. 그 브랜드가 일본에 처음 발을 들인 해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과거 데이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1월 8일 오전 9시 15분이었죠. 서재 책장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일본 수입차 시장 연도별 분석 자료였습니다. 25년 동안 모아온 자료들이죠. 저는 2001년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때 기억이 납니다. 현대차가 일본에 처음 들어온다는 소식이 업계에 돌았을 때요. 저는 도쿄 출장 중이었어요. 현지 딜러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그 얘기가 나왔죠.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비웃음이었습니다. 대놓고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들 알고 있었죠. 어디서 또 왔나 하는 분위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대차가 뭘 들고 왔는지 아십니까? 대형 세단이었어요. 덩치 큰 차였죠. 저는 그 스펙을 처음 봤을 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골목이 좁습니다. 주차장이 좁아요. 도쿄 시내에서 대형 세단을 몰고 다니려면 매일 아침 진땀을 흘려야 해요. 그걸 일본 소비자들이 모를 리 없죠. 일본은 경차와 소형차가 전체 시장의 60%가 넘는 나라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차 10대를 팔면 6대는 작은 차라는 뜻이에요. 그 시장에 대형 세단을 들고 온 겁니다. 거기에다 기계식 주차장 문제가 있었어요. 도쿄, 오사카 같은 대도시 아파트는 기계식 주차장이 많습니다. 차를 팔레트에 올려서 위아래로 이동시키는 구조죠. 쉽게 말하면 엘리베이터에 차를 싣는 거예요. 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규격을 넘으면 물리적으로 못 들어가요. 현대가 들고 온 대형 세단은 그 규격에서 벗어났습니다. 판매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손님이 상담하다가 딱 이 질문을 했어요.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나요? 대답을 못하면 끝입니다. 거기서 계약이 날아갔죠. 차 자체가 아니라 주차장 규격 때문에 계약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일본이에요. 목표를 4,000대로 잡았습니다. 야심찬 숫자였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1,000대였어요. 목표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보면서 크게 놀라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결과였으니까요. 당시 도쿄 현지 딜러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조나단, 현대 판매량 나왔어. 얼마야? 1,000대. 그럼 그렇지. 뭘 들고 왔는지 봤잖아. 짧은 대화였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류 마케팅도 써봤어요. 당시 한국 드라마가 일본에서 막 뜨기 시작하던 시절이었거든요. 한류스타를 광고에 내세웠습니다. 반이 없었냐고요? 브로마이드는 팔렸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는 안 올라왔어요. 스타를 좋아하는 것과 그 스타가 타는 차를 사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일본 소비자들은 그 둘을 철저하게 분리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차를 산다고 했잖아요. 8년을 버텼습니다. 누적 판매 15,000대였어요. 점유율로 따지면 0.5%였죠. 쉽게 말하면요. 차 200대를 팔면 그중 한 대만 현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009년 조용히 철수했어요.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카탈로그가 사라지고 전시차가 빠지고 그냥 그렇게 끝났죠.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장이 맞았다고요. 일본은 외부에 쉽게 열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한번 등을 돌리면 다시 돌아보지 않는 게 일본이에요. 저는 그 브랜드를 완전히 잊었습니다.
잊어도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13년 뒤 2022년이었습니다. 업계에 소식이 하나 돌기 시작했어요. 현대차가 일본에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였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솔직히 피식 웃었습니다. 또 온다고 싶었어요.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딜러망을 안 만든다는 겁니다. 온라인으로만 팔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더 웃었습니다. 일본에서 온라인으로 차를 판다고요? 일본 소비자들이 얼마나 보수적인지 아십니까? 차는 직접 앉아보고, 만져보고, 담당 영업사원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겁니다. 적어도 일본에서는요. 모델도 확인했어요. 아이오닉 5였습니다. 전폭을 봤죠. 1890mm였어요. 기계식 주차장 표준 규격인 1850mm를 40mm나 넘었습니다. 저는 그냥 덮었어요. 도쿄에서 이 차는 팔기 어렵습니다. 2001년과 같은 실수였죠. 예상대로였습니다. 2022년 526대, 2023년 493대, 오히려 줄었어요. 같은 시기 중국 BYD는 일본에서 딜러 70개를 깔고 있었습니다. 발품을 팔고 있었던 거죠. BYD 일본 판매가 3,742대나 됐으니까요. 현대의 3배가 넘었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이 브랜드를 다시 잊으려 했어요. 2번 봤으면 됐다 싶었죠. 3번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vs 지금을 비교하면요. 그때는 대형 세단으로 실패했고 지금은 온라인 전략으로 또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일본은 역시 뚫리지 않는 시장이라고요. 그런데 그 확신이 흔들리는 날이 오고 있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다음 순간 기다리고 있었어요. 2025년 초였습니다. 저는 도쿄 출장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매년 초 일본 자동차 시장 현황을 직접 확인하러 가는 게 25년 동안 이어온 사관이었죠. 짐을 싸면서 솔직히 현대차는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2번 실패한 브랜드를 3번째로 기대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도쿄 도착 첫날 오후 2시 15분이었어요. 현지 자동차 업계 지인 3명과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한 명이 별 얘기 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미쳐들, 현대 인스터 알아?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인스터? 뭐야 그게? 캐스퍼 일렉트릭 일본 수출명이야. 올해 4월 출시해. 저는 별 관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전폭이 1060mm야. 저는 그 순간 멈췄습니다. 1060mm요? 기계식 주차장 규격인 1850mm에서 한참 아래였어요. 골목도 문제없는 사이즈였죠. 저는 자리에서 폰을 꺼냈습니다. 재원표를 검색했어요. 가격을 봤습니다. 284만 9천엔이었죠. 정부 보조금 56만 엔을 빼면 228만 엔대였어요. 쉽게 말하면요. 일본 경차 평균 가격이 180만 엔에서 200만 엔 사이입니다. 인스터는 거기서 딱 한 단계 위였어요. 그런데 경차에는 순수 전기차가 없습니다. 전기차를 원하는 일본 소비자한테는 인스터가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인 거죠. 저는 자리에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25년 동안 자동차 시장을 분석해오면서 몸에 밴 감각이었어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 그 감각이 왔습니다. 주행거리도 봤어요. 315km였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본에서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나 달리는지 아십니까? 평균 30km가 안 됩니다. 도심 출퇴근 위주니까요. 315km면 열흘 넘게 충전 없이 달릴 수 있어요. 충전 불안이 없다는 뜻이죠. 거기다 뒷좌석이 완전히 접히는 구조였습니다. 플랫하게 눕는다는 거예요. 차 안에서 잘 수 있는 구조죠. 쉽게 말하면 차박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잠깐요. 차박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릴게요. 차 안에서 캠핑하는 거예요. 텐트 대신 차 안에서 자고 먹고 쉬는 거죠. 요즘 일본에서 이게 엄청 유행입니다. 젊은 층뿐만 아니라 은퇴한 60대 어르신들도 주말마다 캠핑을 떠나요. 이 차 하나로 그 수요를 전부 잡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거기에 V2L 기능까지 있었어요. V2L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차에서 전기를 뽑아 쓰는 기능입니다. 캠핑 가서 밥솥 돌리고 커피포트 켜고 선풍기도 돌릴 수 있어요. 일본 캠핑족한테는 이게 엄청난 매력이죠. 저는 그날 저녁 숙소에 돌아와서 혼자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솔직히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엔 숙제를 했구나. 2001년에는 시장을 몰랐습니다. 2022년에는 차를 잘못 골랐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사이즈도 맞고 가격도 맞고 기능도 일본 생활에 딱 맞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맞다고 해서 반드시 팔리는 건 아니니까요. 일본 소비자들이 한국 브랜드의 지갑을 열지는 두고 봐야 했습니다. 그 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25년 동안 옆에서 봐왔으니까요. 런던의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임스, 현대 인스터 아는 거 있어? 이름은 들었어. 왜? 일본 출시 앞뒀거든. 스펙 봤는데 이번엔 다를 것 같아.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리처드, 너 전에도 그 말했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맞아. 그런데 이번엔 진짜 다른 것 같아. 4월이 됐습니다. 인스터가 정식 출시됐어요. 저는 초반 반응을 멀리서 주시했습니다. 온라인 반응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온라인 반응이 좋다고 판매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숫자가 나올 때까지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나오는 날 저는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을 놀라게 했을까요? 2025년 6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이었습니다. 저는 런던 서재에서 일본 자동차 수입조합 월별 자료를 열었어요. 4월, 5월 판매 데이터가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현대 항목을 찾았죠. 숫자를 봤습니다. 5월 한 달 94대였어요. 그리고 6월엔 130대였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어요. 130대요? 전년 동월 대비 500% 증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작년 이맘때 같은 달보다 5배가 팔렸다는 뜻이에요. 저는 계산기를 들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 누적 판매가 438대였거든요. 그런데 2024년 현대 일본 전체 연간 판매량이 618대였습니다. 상반기 한 모델만으로 전년도 전체 판매량의 70%에 육박한 거예요. 뭔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이 감각을 키워왔어요. 잘 팔리는 차와 뭔가 터지는 차는
다릅니다. 잘 팔리는 차는 꾸준히 올라가요. 그런데 뭔가 터지는 차는 속도가 달라요. 갑자기 가팔라지는 구간이 생기거든요. 인스터가 딱 그랬습니다. 저는 이 숫자의 이유를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차가 작아서는 아니었습니다. 가격이 맞아서도 아니었죠.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찾아낸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이겁니다. 현대는 인스터를 개발할 때부터 일본을 겨냥했어요. 단순히 작게 만든 게 아니라 일본 소비자가 차로 뭘 하는지를 먼저 연구했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본 소비자들이 차를 살 때 가장 먼저 뭘 확인하는지 아십니까? 주차가 됩니까? 딱 이 질문 하나예요. 2001년에 이 질문에서 계약이 날아갔습니다. 2022년에는 아이오닉 5가 기계식 주차장 규격을 40mm나 넘어서 막혔어요. 그런데 인스터는요, 전폭 1610mm입니다. 기계식 주차장 규격인 1850mm에서 240mm나 여유가 있어요. 골목도 거뜬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24년 동안 막혔던 그 벽 하나가 드디어 사라진 거예요. 두 번째 비밀은 가격이었습니다. 284만 9천엔. 정부 보조금을 빼면 228만 엔대였죠. 그런데 현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자체 보조금을 35만 엔 추가로 줬어요. 그러면 실제 구매 가격이 190만 엔대까지 내려갑니다. 쉽게 말하면요, 경차 가격이랑 거의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경차에는 순수 전기차가 없습니다. 일본 소비자들한테 이건 선택이 아니라 유일한 답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비밀이 저를 가장 놀라게 했습니다. 마케팅 방식이었어요. 딜러가 없는 온라인 판매는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일본 최대 편의점 브랜드 패밀리마트와 손을 잡았어요. 패밀리마트 주차장에 인스터를 배치한 겁니다. 쇼핑하러 갔다가 자연스럽게 차를 구경하고 시승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편의점이 일본인 일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일본 사람들은 매일 편의점을 갑니다. 아침을 사 먹고, 점심을 사 먹고, 택배를 찾고, 공과금을 내죠. 그 편의점 주차장에 차가 서 있는 겁니다. 딜러 전시장까지 일부러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죠. 일본 소비자들 사이에서 반응이 달랐습니다. 이거 요즘 많이 보이던데요? 이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손님이 먼저 꺼내는 말이 됐죠. 영업사원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손님이 먼저 아는 상태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차이가 계약률을 바꿉니다. 저는 요코하마 고객 체험센터를 직접 방문했어요. 2025년 7월이었습니다. 공간이 달랐습니다. 사람이 있었어요. 태블릿 앞에 서서 스펙을 들여다보는 중년 부부가 보였죠. 부인이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이거 주차장 들어가? 남편이 폰을 꺼내서 치수를 확인했어요. 들어가네? 그리고 둘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2001년에 계약이 날아갔던 바로 그 질문이었거든요. 주차장 들어가나요? 그런데 이번엔 답이 달랐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딱 그 한마디가 24년 전과 달랐어요.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벽이 있었던 게 아니라 조건이 안 맞았던 것. 조건이 맞으니까 벽이 없어진 것. 그게 생각보다 훨씬 단순한 진실이었어요. 현대는 24년 동안 배웠습니다. 2번 실패하면서 일본이 원하는 답을 천천히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시도에서 드디어 그 답을 들고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더 큰 성과가 남아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저는 런던 서재에서 한 해 마지막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죠. 오후 4시 22분이었습니다. 그때 일본 자동차 수입조합 연간 통계가 발표됐어요.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현대 항목을 찾았죠. 1169대였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숫자를 봤어요. 1169대. 2024년 618대에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증가율로 따지면 189.2%였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618대를 팔았는데 올해 거의 2배를 팔았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이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나오는 숫자였죠. 저는 25년 동안 수백 개 브랜드의 판매 데이터를 봐왔습니다. 189%짜리 성장은 쉽게 나오는 숫자가 아니에요. 특히 일본처럼 보수적인 시장에서는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숫자가 있었어요. 12월 한 달 판매량이었죠. 177대였습니다. 전년 동월 57대에서 무려 315% 증가했어요. 쉽게 말하면요. 작년 12월에 57대를 팔았는데 올해 12월엔 177대를 팔았다는 겁니다. 3배가 넘었어요. 그것도 마지막 달에 이 숫자가 나왔다는 건 식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속되고 있다는 뜻이죠. 저는 런던 동료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임스, 현대일본 연간 숫자 봤어? 방금 봤어. 1169대 맞지? 12월만 177대야. 말이 안 되는데. 그러게, 나도 3번 확인했어.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처드, 이거 진짜 뭔가 바뀌고 있는 거 아니야? 저는 대답하기 전에 잠깐 생각했어요. 그것도 구조가. 그런데 저를 가장 놀라게 한 숫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소형 수입차 품은 1위였어요. 피아트를 제쳤다는 사실이었죠. 피아트 500이 어떤 차인지 아십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탈리아 감성의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소형차입니다. 일본 여성들이 수십 년 동안 사랑해온 브랜드죠. 도쿄 도심 골목을 달리는 피아트 500은 하나의 풍경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인스터가 가져간 거예요. 저는 그 의미가 뭔지 곱씹었습니다. 단순히 잘 팔렸다는 게 아니에요. 일본 소비자들이 한국 브랜드를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계산이 맞아서 산다는 것과 좋아서 산다는 건 다릅니다. 피아트를 이겼다는 건 좋아서 사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신호였어요. 또 하나 중요한 숫자가 있었습니다. 2025년 월드카 어워즈 세계 올해의 전기차 수상이었어요. 포르쉐 마칸 일렉트릭을 제쳤습니다. 포르쉐가 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세계 최고급 스포츠카 브랜드예요. 그 포르쉐 신형 전기차를 이기고 세계 1위 전기차가 된 겁니다. 현대는 이 수상 소식을 아사히, 요미우리 등 일본 주요 신문에 대대적으로 광고했어요. 아사히와 요미우리가 어떤 신문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권위 있는 일간지입니다. 그 신문에 세계 1위 전기차라는 광고가 실린 거예요. 일본 소비자들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야마모토 씨라는 일본 구매 고객이 현지 매체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기존 수입 수형차는 피아트가 주를 이뤘는데
이제 그 대안이 생겼다고요. 보조금 적용 후 200만 엔대에 살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숫자들을 하나씩 다시 들여다봤어요. 25년 경력을 걸고 분석해봤죠. 첫째, 1169대는 절대적 숫자로는 아직 작습니다. 일본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 점유율은 0.1%도 안 돼요. 이건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 방향이 중요합니다. 2001년 1000대, 2009년 철수, 2022년 526대, 2023년 493대, 2024년 618대, 2025년 1169대. 숫자만 보면 작아 보이죠? 그런데 기울기를 보세요.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꺾였습니다. 위로요. 둘째, 현대가 이 성과를 낸 방식이 놀랍습니다. BMW는 일본에서 딜러 수백 개를 깔고 있어요. 벤츠도 마찬가지죠. BYD만 해도 딜러 7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대는요, 체험센터 몇 곳과 전국 18곳 드라이빙 스팟이 전부였어요. 그 조건에서 BYD보다 높은 성장률 180의 9%를 기록한 겁니다. BYD 성장률이 162%였거든요. 딜러가 훨씬 많은 BYD보다 성장 속도가 빨랐어요. 셋째, 이 성과의 핵심은 인스터 한 모델이었습니다. 전체 판매의 절반 이상을 혼자 책임졌으니까요. 작은 차 하나가 이 모든 숫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전폭 1610mm, 가격 200만 엔대, 주행거리 315km, 차박 가능한 풀 플랫시트, 이 네 가지가 전부였어요. 저는 그날 저녁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4년 동안 한국은 이 답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다. 세계의 반응이 궁금해졌습니다. 2026년 1월 중순이었습니다. 저는 런던 자택에서 해외 자동차 전문 매체들을 하나씩 열어보고 있었어요. 오전 셔벌시 3분이었죠. 일본에서 나온 숫자들이 업계에 퍼지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반응을 지켜봤어요.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일본 현지 반응이었습니다. 일본 자동차 딜러 업계 사람들이 조용했어요. 대놓고 인정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틀렸다고 하기도 어려운 분위기였죠. 저는 그 침묵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업계에서 말을 아낀다는 건 부정하기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뭔가 진짜로 바뀌고 있을 때 나오는 반응이었어요. 일본 현지 자동차 전문 매체들도 기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이후 최대 실적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소형 수입차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죠. 조심스러운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럽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싱가포르에 있는 자동차 시장 분석가 에밀리에게 연락했습니다. 에밀리는 아시아 자동차 시장을 20년 동안 분석해온 친구예요. 에밀리, 일본 현대 수치 봤어? 당연하지. 놀라웠어? 업계 반응은 어때? 조용해. 근데 그게 더 무서운 거 알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밀리 말이 맞았어요. 시끄러운 반응보다 조용한 반응이 더 깊은 충격을 의미하거든요. 국제 자동차 시장에서도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25 월드카 어워즈, 세계 올해의 전기차, 수상 소식이 다시 주목받았어요. 포르쉐 마칸 일렉트릭을 제친 한국 소형 전기차. 그게 일본에서 소형 수입차 1위를 했다는 스토리가 겹쳐지면서 화제가 됐죠. 유럽 자동차 전문 매체들이 주목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딜러 없이 이 성과를 냈다는 점이었어요. BMW, 벤츠, 아우디. 이 브랜드들이 일본에서 딜러 수백 개를 깔고 영업하고 있죠. 그런데 현대는 체험센터 몇 곳과 전국 18곳 드라이빙 스팟만으로 189% 성장을 했습니다. 유럽 매체들이 이 비즈니스 모델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중심 판매가 일본 같은 보수적인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신호였거든요. 그런데 저를 가장 놀라게 한 반응은 도요타였습니다. 도요타 아키오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현대를 언급했어요. 직접 칭찬은 아니었습니다. 2026년 도쿄 오토살롱 프레스 컨퍼런스에서였죠. 현대가 일본 주요 일간지에 도요타 레이싱팀의 월드랠리 챔피언십 우승을 축하하는 광고를 게재했거든요. 경쟁 브랜드가 자사 레이싱팀 우승을 신문에 축하 광고로 낸 겁니다. 도요타 아키오 회장이 그 광고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라이벌 간의 콜 앤 리스폰스는 멋진 소통이라고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경쟁사의 광고에 도요타 회장이 공개적으로 화답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도요타가 어떤 회사입니까? 일본 자동차 산업의 자존심 그 자체예요. 그 도요타 회장이 현대를 라이벌로 인정하는 표현을 공식 석상에서 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한동안 멍했어요. 25년 동안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워싱턴의 자동차 업계 동료 마크에게도 연락이 왔어요. 마크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리처드, 도요타 아키오 발언 봤어? 방금 봤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도요타가 라이벌이라고 인정한 거잖아. 저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인정한 게 맞아. 물론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1019 다죽대는 여전히 작은 숫자예요. 일본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0.1%도 안 됩니다. 중국 BYD는 같은 기간 훨씬 많은 대수를 팔았어요. BYD가 일본에서 딜러 70개를 깔고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었죠. 에밀리가 그 부분을 콕 짚었습니다. 리처드, BYD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아니, 그 친구들 이미 일본 경차 시장 진입 예고했잖아. 맞아, 내년 말이야. 그러면 인스터가 선점한 시장을 BYD가 치고 들어오는 거잖아.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래서 현대가 지금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가 중요해. 에밀리 말이 맞았습니다. 시장을 먼저 열었다고 해서 그 시장을 지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BYD는 멈추지 않는 브랜드입니다. 딜러망은 계속 늘리고 있고 가격도 공격적이에요. 최대 117만 엔을 인하하며 가격 전쟁을 시작했죠. 현대도 158만 엔을 내리며 맞불을 놨습니다. 세계 자동차 업계가 일본 소형 전기차 시장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섬나라의 작은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뚫기 어렵다는 일본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가 균열을 냈다는 게 의미 있는 거였어요. 그 균열이 얼마나 깊어질 수 있는지 그걸 세계가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5년 경력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단순히 차 한 대가 잘 팔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조가 움직이기 시작한 신호예요. 그리고 그 신호가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는 경쟁국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경쟁국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2026년 1월 말이었습니다. 저는 런던 서재에서 경쟁국들의 움직임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전 업업시 51분이었죠. 커피를 2잔이나 마셨습니다. 분석해야 할 자료가 많았거든요. 먼저 중국 BYD였습니다. BYD가 어떤 회사인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요, 세계 전기차 판매 1위 기업이에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죠.
자금력도 다르고 딜러망도 달랐습니다. BYD의 일본 전략을 들여다봤어요. 딜러 70개를 이미 깔았습니다. 전국 곳곳에 전시장을 열었죠. 일본 소비자들이 직접 앉아보고 만져보고 담당 영업사원과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현대가 체험센터 몇 곳으로 운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체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BYD가 딜러 70개를 깔고 공격적으로 나왔는데도 성장률에서 현대에 밀렸습니다. 2025년 성장률을 비교해 볼게요. 현대 181.2%, BYD 162.4%. 딜러가 훨씬 많은 BYD가 오히려 현대보다 성장 속도가 느렸던 거예요. 저는 그 이유를 파고들었습니다. 에밀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에밀리, BYD 성장률이 현대보다 낮은 이유가 뭐야? 일본 소비자들이 중국 브랜드에 아직 심리적 거부감이 있어. 딜러 70개를 깔아도? 물건을 보는 것과 지갑을 여는 건 달라.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일본 소비자들은 보수적입니다. 브랜드 신뢰가 쌓이는데 시간이 걸려요. BYD는 딜러망은 빠르게 깔았지만 신뢰를 쌓는 데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2022년부터 조용히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 왔어요. 아이오닉 5가 2022년 일본 올해의 수입차를 받은 것도 그 과정이었죠. 쉽게 말하면요. 현대는 3년 동안 일본 소비자들한테 먼저 인사를 건넨 겁니다. BYD가 갑자기 나타나서 명함을 내미는 동안 현대는 이미 관계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BYD가 진짜 카드를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말 일본 경차 시장 진입을 예고했거든요. 경차가 어떤 시장인지 아십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일본 전체 자동차 판매의 30%를 넘는 가장 큰 시장이에요. 80만 대가 넘는 시장이죠. BYD가 그 시장에 전기 경차를 들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가격도 공격적으로 낮출 게 뻔했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마크에게 전화했습니다. 마크, BYD 경차 시장 진입 얘기 봤어? 봤어. 현대한테는 위협이지. 어느 정도? 인스터가 선점한 소형 전기차 시장을 BYD가 정면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잖아.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런데 BYD가 따라오려면 얼마나 걸려? 마크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브랜드 신뢰를 쌓는 건 돈으로 못 사.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숫자를 하나 짚고 싶습니다. 현대가 일본에 처음 들어온 게 2001년이에요. 2번 실패하고 다시 들어온 게 2022년이죠. 그리고 2025년에 소형 수입차 1위를 했습니다. 25년입니다. 25년 동안 일본 시장을 공략하고 배우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한 결과예요. BYD가 그 25년을 따라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딜러를 100개, 200개 깔아도 25년치 경험을 살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현대는 지금 움직이는 목표물이에요. BYD가 현대가 있던 자리를 따라와도 현대는 이미 더 앞으로 가 있거든요. 움직이는 목표물은 잡을 수 없습니다. 현대가 준비하는 다음 카드도 확인했어요. 인스터 크로스가 2025년 9월 출시됐습니다. 인스터 기본형보다 조금 더 크고 오프로드 감성을 더한 모델이에요. 쉽게 말하면 캠핑하러 가는 느낌이 물씬 나는 차죠. 일본 캠핑족 수요를 더 넓게 잡으려는 전략이었습니다. 거기에 2026년 상반기에는 수소 전기차 넥소 신형도 출시 예정이었어요. 라인업이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인스터 하나로 시작한 불씨가 번지고 있었죠. 오프라인 접점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어요. 2025년 오사카, 센다이, 후쿠오카에 연이어 쇼룸을 열었습니다. 전국 18곳 드라이빙 스팟도 운영 중이었죠. BYD의 70개 딜러에는 아직 못 미칩니다. 그런데 방향은 맞아가고 있었어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도요다 아키오, 도요타 회장이 만났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모터스포츠를 연결고리로 교류하면서 미래 모빌리티 협력 얘기가 나왔죠. 경쟁사 수장과 협력을 논의한다는 것. 이건 현대가 일본 시장에서 단순한 판매 브랜드가 아니라 파트너 위치에 올라서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001년에 현대를 무시했던 일본 자동차 업계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경쟁국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건 분명했습니다. BYD는 더 세게 치고 들어올 거예요. 일본 브랜드들도 전기차 전환 속도를 높일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아요. 현대는 이미 균열을 냈습니다. 그 균열은 되돌릴 수 없어요. 일본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한국 전기차라는 선택지가 생겼거든요. 한번 생긴 선택지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노트를 닫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경쟁은 이제 시작이다. 그런데 먼저 치고 나간 쪽이 현대라는 것, 그건 분명했어요.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봐야 했습니다. 2026년 2월 초였습니다. 저는 런던 자택 서재에 앉아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오후 3시 29분이었죠. 창밖에 겨울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자동차 시장을 분석하면서 저는 수많은 역전 스토리를 봐왔어요. 작은 브랜드가 큰 브랜드를 이기는 경우도 봤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브랜드가 부유한 나라 시장을 뚫는 경우도 봤죠. 그런데 이번 이야기는 달랐어요. 저는 노트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번 실패, 17년의 침묵, 그리고 소형 수입차 1위. 이걸 숫자로만 보면 안 됩니다. 1,606 부대는 작은 숫자예요. 일본 전체 시장의 0.1%도 안 되죠. 그런데 이 숫자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2001년이었어요. 일본에 처음 들어왔을 때 현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일본 골목이 얼마나 좁은지도 몰랐고 기계식 주차장 규격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몰랐죠. 대형 세단을 들고 들어갔다가 벽에 부딪혔어요. 8년을 버티다가 2009년 조용히 철수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1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다시 들어왔죠. 이번엔 전기차였어요. 그런데 또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이오닉 5 전폭이 기계식 주차장 규격을 40mm 넘었거든요. 온라인 판매 전략도 일본 소비자들한테 통하지 않았죠. 2022년 526대, 2023년 493대, 오히려 줄었습니다. 보통의 브랜드라면 여기서 포기했을 거예요. 2번 실패하면 세 번째는 없다는 게 업계의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현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배웠어요. 실패해서 정확히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찾아냈습니다. 주차장 규격, 가격 구조, 일본 소비자의 생활 방식. 그 답을 찾아서 인스터라는 차 한 대에 주 담았어요. 전폭 1610mm, 가격 200만 엔대. 차박 가능한 풀 플랫 시트, V2L 기능. 쉽게 말하면요,
일본 소비자들이 원하는 답지를 그대로 베낀 겁니다. 24년 동안 틀린 답을 냈다가 드디어 맞는 답을 찾아낸 거예요. 저는 이 과정이 단순한 제품 개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한 나라의 방식이에요. 실패를 인정하고 배우고 다시 도전하는 방식이죠. 자존심을 버리고 시장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제 동료 에밀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리차드, 일본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일본보다 일본을 더 잘 알아야 해. 저는 그 말이 이스터에 딱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현대는 일본 소비자들이 차로 무엇을 하는지를 일본 브랜드보다 더 꼼꼼히 들여다봤어요. 편의점 주차장에 차를 놓은 것도 그 결과였습니다. 일본인들이 매일 가는 편의점, 그 일상 속에 차를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습니다. 도요타 아키오 회장이 현대를 라이벌이라고 인정한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 장면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도요타가 어떤 회사입니까? 일본 자동차 산업의 자존심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차를 파는 브랜드죠. 그 도요타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현대를 라이벌로 인정했습니다. 2001년에 카탈로그에 먼지가 쌓이던 그 브랜드를요. 저는 25년 동안 수백 개의 자동차 브랜드를 분석했습니다. 수십 개 나라의 시장을 직접 발로 뛰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배웠죠. 시장에서 가장 강한 브랜드는 가장 빨리 배우는 브랜드라는 겁니다. 기술이 뛰어난 브랜드가 아니에요. 자금이 풍부한 브랜드도 아닙니다. 실패해서 정확히 무엇을 배우지 않은 브랜드가 결국 남습니다. 현대는 그걸 증명했어요. 앞으로의 싸움이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압니다. BYD는 계속 치고 들어올 거예요. 일본 브랜드들도 전기차 전환 속도를 높일 겁니다. 현대가 뚫어놓은 시장을 경쟁사들이 그냥 두고 볼 리 없죠. 그런데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현대는 이미 움직이는 목표물이에요. 2001년의 출발선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BYD가 인스터를 따라오려면 먼저 24년치 경험을 쌓아야 해요. 그 사이 현대는 인스터 크로스를 내놓고 넥소를 내놓고 더 앞으로 갑니다. 움직이는 목표물은 잡을 수 없어요. 저는 이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25년 경력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일본 자동차 시장에서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 균열을 만든 건 작은 전기차 한 대였어요. 전폭 1610mm, 가격 200만 엔대, 그리고 24년의 기다림이었죠. 이건 단순한 판매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2번 실패하고도 포기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시장이 원하는 것을 찾을 때까지 배우고 또 배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뚫기 어렵다는 시장에 균열을 낸 이야기죠. 저는 수백 개의 브랜드를 봐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이룬 경우는 손에 꼽아요. 실패를 딛고 일어선 브랜드는 많습니다. 그런데 2번 실패하고 17년을 기다리고 시장이 원하는 답을 완벽하게 찾아내는 브랜드는 드물어요.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작은 차 한 대가 만든 이 균열, 그게 어디까지 깊어질지 저는 이제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